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한껏 무더워졌습니다. 습하기까지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됩니다. 이제 다음 달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이 가운데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는 이 두 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의원 의혹을 거론하며 근본적으로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리 투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국회 윤리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윤리심판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1호. 동아일보 1면 기사입니다. 1호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이르면 내일 발사할 것으로 예견됐는데 조금 전 북한이 입장을 냈습니다. 6월 중에 곧 발사하겠다라며 1호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강행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북한에 경고를 했습니다. 7년 만에 북한의 위성 발사, 사실상 ICBM 미사일에 위성만 탑재해서 쏘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모두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격. 중앙일보가 오늘 8면에 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원 자격의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것도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제명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과연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는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웃. 한국경제가 오늘 6면에 쓴 기사인데요. 어떤 이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은 우리와 한배탄 이웃이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국에서 열린 첫 다자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팔라우 등 17개국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참석한 이 태평양 도서국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술탄. 경향신문 12면 기사입니다. 국제면 기사 보겠습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재집권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군요. 경제는 역주행, 안보는 시소, 불확실성이 더 커진 술탄의 시대가 왔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노골적인 친러시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에르도안 정부의 이 외교 노선이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무더워진 날씨.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국회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됩니다. 이제 다음 달 본회의 때 실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많이 봐왔듯이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익명으로 의원들이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때는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간 송영길 전 대표의 오늘 주장도, 새로운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세 번째 체포동의안 국면인 셈인데요. 오늘 국회에 보고됩니다.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됐고 오늘 30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다음 달 12일 본회의 때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이었으나 탈당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볼 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체포 동의안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자, 노웅래 의원 때는 부결시켰죠. 이재명 대표 때는 가까스로 부결이 됐어요. 하마터면 그때 가결될 뻔했죠. 아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윤관석, 이성만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이번에도 부결시킬까? 아니면 이번에는 가결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말 표현대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방탄정당이냐, 단일 대오냐라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라는 거죠. 일종의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럴까 저럴까 딜레마.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의 촉이 궁금한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부결. 그런데 노웅래 의원 때는 넉넉하게 부결, 이재명 대표 때는 가까스로 부결. 예상했던 것보다 찬성 내지 기권 무효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의 이탈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가까스로 부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둘 다요? 드는 이유는 그럼 네 명 다 부결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상 이게 노웅래 의원 건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의 성격이 비슷한데 누구만 가결, 부결 이런 식으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녹취록이 전 국민들 그렇죠. 사이에 다 회자됐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다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이제 뻔뻔하게 진짜 부결할지 좀 의문이긴 한데, 그 민주당에 지금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10명의 명단은 이제 확정적으로 검찰이 보고 있고 네. 20명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위기가 완전히 이제 몰아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를 부결하자, 가결할 경우에는 돈 받은 20명까지 다 줄줄이 줄 소환돼가지고 엮여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뭐 탄압을 하거나 뭐 바른 소리하고 쓴 소리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탄압할 때 쓰라고 있는 게 체포동의안인데. 불체포 특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 때나 써버리고 혹시 비리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못 쓰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결을 한다면 이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드디어 이제 이걸 끊어내고 좀 제대로 된 길을 가겠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결연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봤을 때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데 저는 한 표 걸겠습니다. 아마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동료 선후배 의원들에게 굉장하게 무고함을 아마 어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는 이번에도 부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개인적 예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용기 의원 나왔는데 민주당 젊은 피해 예측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전용기 의원의 예측은? 기본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왔고 이 내용들이 결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 좀 판단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확실히 민주당에서도 표가 나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분위기를 예측해 본다면 어느 쪽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 증거 능력이라고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녹취록 하나뿐이기 때문에 네. 저는 부결 쪽으로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예측도 있습니다. 전윤기 의원의 예측도 부결이 좀 많을 것이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무작정 부결시킨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봐도 21대 국회에서만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정확한 근거와 증거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가결표를 던졌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구속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의원직도 없어지게 됐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희가 뭐 단일대우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무작정으로 방탄을 위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을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지금 뭐 언론인 출신도 그다음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도 부결 쪽을 좀 예상했는데 그러면 4번 연속 다 부결인 셈이 될 텐데 저도 뭐 만약에 그렇다면 넉넉히 부결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그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장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제 보고가 되는데 다음 달 12일 날 이제 표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마 표결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성명을 낼 거예요. 우리 당은 자율투표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일부가 부결에 합류해서 부결됐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넉넉히 부결을 시키고 마치 저희 당에 있는 의원들도 부결에 합류해서 이렇게 부결됐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합니다. 이유는 2가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전 4번째 부결인데 국민적인 이 반감 여론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민주당이 그런 여론을 지금 그 여론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여론에 대해서 신경을 쓸 만큼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내부적으로 집단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론과는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면서 부결을 시킬 거다. 왜냐하면 이번엔만 가결을 시키면 지난번 이재명 노웅래 의원 건에 대한 부결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2번째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떤 식으로 저게 범죄 혐의가 보고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분들 누가 얼마나 그 안에 연루돼 있는지 몰라요. 지금 10명인지 20명인지 모르겠지만 더 많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당이 나를 버렸다? 무늬만 탈당을 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만약에 불체포가 가결이 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넉넉히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은 개인적인 어떤 예측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종국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건으로 사과를 했고 당사자들이 탈당을 한 사안인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은 이것과 별개로 부결이 된다라면 방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그 가운데 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모처럼 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체포동의안까지 영장까지 받아냈는데 번번이 기각이 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운이 빠질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잠적 중이었던 강내구 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12일로 돌아가 보죠. 강내구 씨가 잠적하고 있었어요. 압수수색 당시였죠. 그리고 14일 다른 사람의 연락은 강내구 씨가 일체 받지 않았던 그때 이성만 의원과는 2차례 통화가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거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돼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가
취재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변호사 선임 조언과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저희 기자들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굉장히 통화가 성사됐는데 그때 당시는 강내구 씨가 압수수색을 받고 있었고 구속되기 직전이었고 다른 사람과는 아예 연락을 끊고 지금 뭐 잠적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성만 의원이랑은 두 차례 통화가 됐다. 어떤 내용을 통화했을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전화를 이제 선택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 특히 이제 검찰 전화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당연히 뭐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연락하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근데 검찰 전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성만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2번. 근데 그 변명이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부합한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를 선임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을 걸 조언하는데 같은 공동 피고인, 공범으로 된 사람한테 야 어떤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조언을 얻습니까? 주위에 변호사 있다랄지 아니면 이제 뭐 민주당 내에도 변호사 많고요. 전에 누가 박범계 의원한테 조언 얻었다는 거잖아요. 뭐 율사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 성향의 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뭐 금방 알아봐야 하는데 왜 강내구 감사위원에게 변호사를 알아봤을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거짓말이 명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왜 통화하냐 보니까 격려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격려해요? 자기가 지금 목숨이 지금 체포돼서 영장 청구되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그 당시도 뭐 거의 100%인데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지. 야,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왜 남한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번의 전화 자체는 변호사 조언이랄지 이제 격려를 하기 위한 것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짓말의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결국 어떤 상황이었냐? 야 강내구 너 들어가서 무슨 말 했어? 내 얘기 어떻게 나왔니? 그러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정보를 입수한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말까지 했느니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느니 그런 뭐 증거인멸적 차원의 어떤 대화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증거인멸 정황이 2번이나 있었다. 이걸 이제 적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성만 의원의 윤관석 의원에 비해서는 범죄 혐의 자체가 좀 약간 많지는 않습니다. 뭐 살포랄지 아니면 어디서 돈을 가져왔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온 거에 불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영장 심사 받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가 있으면 달게 받을 거고 없으면 또 검찰의 뭐 개혁에 힘쓰겠다. 죄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참 아리송해요.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추측과 관련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시각에서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통화가 잘 안 되던 소위 잠적 중이던 강내구 씨와 두 차례 통화를 했다.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겠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어쩌면 강내구 씨에게 검찰이 물었을 수도 있겠군요. 무슨 통화를 했는지. 강내구 씨는 입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적어도 이성만 의원의 녹취가 담겨 있죠. 들어보시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일단 저기서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요즘 거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이정근 씨에게도 조언을 받고 있군요. 이 녹취록을 보면. 물론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은 이 녹취록이 짜깁기 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영 교수님, 저 돈은 어떤 돈이고 이정근 씨는 그러지 마. 나한테 바로 줘. 라고 조언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짜깁기를 하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짜깁기를 할 수 있는지 이성만 의원이 설명을 해주면 되죠. 전혀 그거랑 무관한 얘기였고 그 돈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고 저 돈은 어떤 돈인지. 저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이 전당대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개인적인 다른 거였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짜깁기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명한 그러니까 물론
말과 말을 잘라가지고 이어붙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거 자체는 통으로 이야기된 것 같거든요. 서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짜깁기 하면 그렇게 검찰이 대단한 소설을 쓸 수 있는지 이성만 의원이 오히려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통화를 한 내역이 나왔잖아요. 강내구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뭐 변호사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격려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검찰이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의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출할 때 그 내용이 뭔지는 검찰도 알 수가 없죠. 녹취록이 없는 이상. 그렇지만 그 타이밍과 횟수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중요한 시기에 둘이 통화를 했고 검찰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 그렇다라면 이 범죄에 대해서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뭐 김만배 씨랑 정진상 씨가 통화한 적 없다고 했지만 결국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때 기록이 나오자 정진상 씨가 사는 얘기 했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언제 통화를 했는지, 몇 번 했는지, 타이밍이 언제였는지를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둘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적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도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으니 구속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새로운 입장도 나왔는데 SNS에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도 수사하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이번 국면에 같이 끌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 송영길을 수사한다면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인규 의원님, 네.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는 송영길 대표가 맞죠? 근데 이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는 이게 수혜자로 윤 대통령을 볼 수 있습니까? 수혜자가 아니라 이거 어쩌면 피해자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공천 거래를 했을 때 가장 힘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태영호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이 보좌관들에게 얘기했던 거, 정무수석이 이 좀 윤 대통령 관련해서 좀 세게 하면 공천이 보장된다라는 주장과 관련한 의혹이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결국에 많은 언론들이 풀이하기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총선으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권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태영호 녹취록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대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도 담당했던 그 부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고 본인만 수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안 품을 수 없는 거고, 이미 지금 수사를 이루어지고 오늘 국회에 보고된 것처럼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실제로 이 범죄에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보는 척도도 결국에는 증거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 수사기관은 아까 앵커께서도 왜 이렇게 수사 협조를 안 해주느냐,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하느냐라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보기에는 절대 검찰은 답답할 거 없어 보이는 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녹취록들을 언론에다 흘려서 언론이 이미 여론 재판을 마쳐서 윤관석, 이성만은 확신범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답답할 거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모든 수혜는 누구겠느냐?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을 잡아서 이득 보는 것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태영호 녹취 파문과 이 돈봉투 의혹을 등가시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혹을 제기했던 태영호 의원은 본인이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지금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깊게 논쟁할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 얘기인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그 비리 혐의가 있는 이 정치인들이 보이는 말기적 증상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뿌린 것을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고요.
지난 세월을 한번 보자고요. 우선 첫째는 뭐 파리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전혀 그런 일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 핸드폰 파리에다 어디 방기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뭐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라니 완전히 물귀신 하자는 얘기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아까운 시간에 좀 논쟁할 만한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냥 그 철저히 검찰 가서 성실히 수사 받으면 되는 걸 그냥 이제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하고 악소리 지르는 그 말기적 증상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다라는 표현 주셨는데, 설사 만약에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돈봉투 의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까지 여러 건 뭐 유사한 민주당과 관련된 게 많은데요. 그리고 그거 아닌 사회적 논쟁이 있는 것도 많은데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에요. 쟤네도 그랬는데 저기보단 우리가 나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태영호 의원이 공천 관련해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뭔가 얘기를 했다는 게 맞다고 치더라도, 아주 그 가정을 심하게 해서 맞다고 치더라도 그거와 돈봉투 사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죄를 뿌리고 저기에도 죄를 뿌려서 국민들이 다 이것저것 다 싫게 만드는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뭐 이거 갖고 논쟁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남탓 화법, 이재명 대표와 유사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거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김관선 변호사님, 이게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이게 제일 난감한 상황이 저런 건데, 기자들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건데, 그리고 명백한 이제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혹 등등이 제기돼서 자당의 문제는 자당 대표께 묻는 것뿐인데 왜 자꾸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남의 당 얘기를 이렇게 동문서답하느냐, 남탓 화법이라고 요즘 분석이 되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금 전 글도 좀 유사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난감한 게 아니고 짜증나죠.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김연아는요, 박순자는요. 그 송영길 대표는 왜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거기서 나와요? 지금 태양호 녹취록과 지금 돈봉투 녹취록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송영길 대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돈을 어떻게 돌렸는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뿌렸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태영 녹취록은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 그거 사실이라고 해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수사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특징이 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이제 특이한 화법 아닙니까? 대선 후보 때도 뭐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 나오면 뭐 그냥 갑자기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 해가지고 회피해가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그 수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됐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한동훈이 왜 나와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왜 나옵니까? 또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이 좀 오염이 됐나, 당대표가 하도 그런 방법을 쓰니까 당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당대표가 쓰는 어떤 매뉴얼을 이어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죠. 본질적인 것. 본인이 돈봉투를 살포했는지 안 살포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현재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윤관석 의원이랄지 이성만 의원의 어떤 무고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여기저기 끌어들여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건 아주 생뚱맞은 저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여론에 먹혀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김관선 변호사님 개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임위원장은 바로 윤관석 의원입니다.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었는데, 체포동의안까지 청구가 되었는데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유지시켜 줄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전주혜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 진행을 공정하게 주재해야 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속을 위해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탄용, 입막음용 자리 나눠먹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윤관석 의원, 산자위 위원장 그리고 김경업 의원인데 환노위 위원장인데 후보로 지명이 됐죠. 근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상임위원장으로 후보가 지명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 네. 정상적인 국회 경험을 좀 하고 싶어요. 좀 정상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7군데가 교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느닷없이 2곳의 상임위원장은 빼고 5곳만 의결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현 무소속 의원이 유지하고 있는 산자위원장 자리거든요. 그 당연히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표결해서 위원장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네. 저거는 오늘 표결 안 한대요. 나중에 표결한대. 뭐야? 그러면은 뭐야? 돈봉투 때문에 지금 윤관석 의원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산자위원장 얼마라도 좀 보전시키고 체포동의안 결과 처리되는 데까지 보자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걸 왜 굳이 7개 중에서 윤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산자위원장만 오늘 표결 안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두 번째는 김경업 의원 그 지금 여러 가지 토지 문제 때문에 이미 선고를 받았잖아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를 굳이 환노위원장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와서 또 논란이 되니까 이것도 표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민주당이 국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국회를 좀 경험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작년 6월 1일 날 6월 1일이니까 곧 1주년 되네요. 6월 1일 날 국회의원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하루도 3월 1일도 포함시켜서 국회를 다 열어놓고 있어요. 국회는 다 열어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본회의, 그다음에 무슨 꼼수 부려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도대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상적으로 하나도 안 돌아가고 방탄에 방탄만 이어지는 이런 식의 국회를 민주당이 180여 석을 갖고 지금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도 납득 못하는 이 2곳의 상임위원장 의결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이따가 민주당 발표 내용을 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보죠. 전원기 의원님.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회를 보는 시각이 조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모든 내용들을 이재명 방탄이라고 엮으니까 정상적인 국회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법안들을 논의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서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방탄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난리면이랑 바이든 얘기할 때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 정치가 없어지고 그냥 갈등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실 때 상임위원장 자리를 흥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흥정의 대상은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자리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우리 법사위원장만 가지고 다른 거 다 포기할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내놔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흥정이지 이게 흥정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번에 그 윤관석 의원은 투표를 안 합니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해서 한자위. 지금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게끔 하면 네. 이미 재판도 없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분을 이미 범죄자로 지명 국회에서 인정을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보고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양당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김남국의 자격. 민주당에는 윤리심판원이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장에는 위철한 윤리심판원장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의 제명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일가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떤 특정한 결론이 내려지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 표결에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자, 민주당의 친이재명계 7인회나 철험회, 강경파 등에서 강하게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은 이건 강한 징계, 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일가를 한 셈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김남국 옹호론이 요즘 고개를 좀 세게 들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나온 윤리심판원장의 돌직구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 건도 그렇고 돈봉투 의혹 건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막 사과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빠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완전 하락할 줄 알았는데 조금 오르기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약간 옹호론 쪽으로 확 무게가 실리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뭐 안 하는 친구, 검소한 친구, 정직한 친구 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라는 수사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코인 하는 사람 그럼 다 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김남국을 방어해 주는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모처럼 맞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은 단지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상임위 시간에 투자를 한 것도 그럴 뿐더러 규제가 없는 영역에서 투기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그 규제가 없다는 틈을 타고 오히려 그 투기판에 올라탄 게 지금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윤리심판원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줘야죠. 자기의 어떤 직무를 방기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명도 거짓말로 했고 잠적해버렸고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2주 넘게 안 보이고 있고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있고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려운 사정에도 세금을 내가면서 의원들에게 어려운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맡긴 건데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모처럼 저는 진짜 여야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에 관계없이 김남국 의원의 당적이 어디라 할지라도 수긍할 수 있는 얘기가 드디어 나온 게 아닌가. 이게 정말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건 정말 잘못한 거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네라고 해서 조금씩 옹호하고 뭐가 나쁘냐 거짓말 안 하는 친구다 착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땐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박정희 의원님 아시겠지만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민주당이 윤리심판원장이잖아요. 네. 지금 제소된 데는 국회 윤리특위고 그렇죠. 윤리위고 지금 민주당 내에 윤리심판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탈당했으니까. 그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고 윤리심판원 가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냥 탁 탈당을 했으니까 윤리심판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국회에 있는 상설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접어야 될 게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도 올라가 있지만 민주당 윤리위에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을 했고 우리 당에서 선출직을 했기 때문에 네. 탈당을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복당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직무상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거래를 했는지를 소상히 봐놓고 나중에 복당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용진 의원이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우리 돌직구쇼에서도 밝혔다시피 앞으로 못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로 직무상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복당조차 우리가 윤리적으로 검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탈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에 따라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당 윤리심판원에는 상정하진 않았죠? 상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무섭겠는데요. 상정하면 이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자료를 안 주는데 무슨 심판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소속일 때 윤리심판원에 가서 그 자료를
성실히 당의 명령에 따라서 제출을 하고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데 소명이 잘 안 되면 양심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 양반은 의원직을 사퇴하게끔 해라. 아니면 우리 당에서 출당을 지켜라. 이런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려고 해도 제가 김남국 의원인데 자료 안 내놓고 연락 안 받고 잠적해서 있으면 무슨 근거로 그걸 조사를 해요? 맞습니다. 박정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근데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임명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의 임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 21대 국회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뚜렷한 결과를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충분히 김남국 의원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소명할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복당 문제에도 충분히 거론이 될 수 있고 김남국 의원이 사실 앞으로 살 일이 아직 한참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될 텐데 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리특위에서 나온 정보만 가지고도 추후에 김남국 의원의 복당 문제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윤리심판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마 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아직 살 날이 많다라는 말이 상당히 흥미롭게 들립니다. 자, 여당에서는 잠적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국민의 세금 따박따박 챙겨가며 자맹쇼 중이다. 박수영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이죠. 국회의원이 상임위 본회의 다 빠지면서 월급 받아가도 되나?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이제 그 세비 문제인데 이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국회의원 세비가 지급이 되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적게 잡아도 지금 2주간은 국회의원으로서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 세비는 또 이제 지급됐잖아요. 5월 말이니까 지급됐죠? 20일 날 지급됐죠.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국민들 혈세 아까운데요? 그 국회의원이 뭐 한 달에 한 1억, 또 여러 가지 경비 합치면 1억 한 5천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주 중에 2주를 안 하면 한 7천만 원은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6천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천만 원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주 일 안 했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줘야 하는 거죠. 근데 7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 월급 받는 회사원이 7천만 원 1억 모으기가 정말 평생을 모아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삭감 안 되고 그냥 1억 5천 상당 다 지급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뭐 그전에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고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 일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발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게 제 기억으로는 뭐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과된 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일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일이 아니고 뭔가 정치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랄지 당에 위해가 됐을 때는 바로바로 법을 통과시키는데 지금 이 법 발의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몇십 번 됐을 거예요. 그냥 정치적 어떤 쇼맨식으로 발의를 하는데 이제 통과가 안 되는 전형적인 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김남국 의원은 또 본인이 발의한 법이 비슷한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복귀를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일하지 않는 세비는 반납을 하겠다랄지 그런 정도의 제스처를 취하는데 지금 계속 잠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생각으로 또 어떤 이슈가 터지기를 바라고 있던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갈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점점점 소멸될 시간만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타가는, 세비는 세비대로 타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명이 됐던 아니면 자진 사퇴가 됐던 세비 반납이 됐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이제 휴가계를 내고 현재 잠적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원 활동을 하면서 휴가도 정상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사실 자맹을 하면서 그걸 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어떨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의 비판 전선에 민주당의 이 청년들, 특히 대학생 위원들이 전면에 선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실에 이 대학생 위원장이 불려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비판 기자회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대학생 위원장이 당 대표실에 불려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복수의 당 관계자 주장을 재구성한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 측근 A씨가 지난 25일 이 양소영 민주당 전국 대학생 위원장을 면담 요청했다는 거예요. 당대표 비서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 당원 청원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의한 당원이 수만 명이다. 너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기자회견문, 도덕성 등 문구는 비명계가 쓰는 표현이다. 너 오해받을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 어떻게 보면 조언, 또 어찌 보면 협박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부인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1시간 30분 조사 사실 아니다. 20분가량 개인적 만남이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불렀다. 위로한 차원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야, 이 형이 걱정돼서 그래. 너 처신을 좀 잘해야 돼. 형 걱정돼서 그래. 라고 예전에 했던 그 학교 동아리 선배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저한테 격려해주고 이제 조언해주는 거였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그잖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일단 당은 사실 아니다라고 했지만 보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옛날에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내가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거 하지 마 하면은 속으로는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런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형이 나를 진짜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했는데 김수경은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너나 잘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1시간 30분 동안 이게 면담이냐 조사냐 이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당 관계자들은 만남을 한 거고 면담을 한 거고 어려운 일이 없는지를 청취하고 격려를 했다라는 거고. 아니 근데 상황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양소영 씨가 굉장히 이 강경 지지자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돼서 부를 수 있어요. 걱정돼서 불러서 어려운 건 없냐, 너무 마음 상하지 말아라 할 수는 있는데 전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그 양소영 위원장을 격려할 일이 아니고요. 이 위원장에게 돈 없는 공격을 해대는 개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맞는 대응인 거거든요. 개딸들은 계속해서 막 공격하고 인신 공격하고 막 문자 폭탄하고 엄청 괴롭히고 있는데 조리 돌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이 힘들지, 힘내, 그리고 어떤 단어는 조심하는 게 좋아. 이런 게 과연 맞는 대응일까요? 저 같았으면은 뭐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간에 우리의 다 소중한 민주당원들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민주당이 다 잘 되라고 쓴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돈 없는 공격, 인신 공격, 카톡방에 억지로 초대해가지고 욕하는 거 이런 거 단호히 금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힘들지, 당하느라고 힘들지. 그게 무슨 격려가 됩니까? 이 민주당 공보국의 해명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건 격려가 안 된다. 전혀 아니죠. 맞서 싸워줘야 되는데 당하는 사람 붙들어 놓고 당하느라 힘들지 어떤 도덕성 같은 단어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 이게 무슨 격려입니까? 저는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양쪽 의견 한번 전해드릴게요. 민주당 공보국에서는 20분간 개인적인 만남이었고 너 위로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당 관계자들을 취재한 아까 그 보도 내용에서 나왔다는 워딩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양쪽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이거 사실상 진상조사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 측근이 비서실에서 불러다가 양소영에 대한 어떤 청원을 보여주며 동의한 당원이 수만 명이다.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너가 쓴 도덕성이라는 문구는 그 비명계가 쓰는 표현인데 오해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 자, 보도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전용기 의원님. 네. 이거 뭐 그날의 진실을 알 수가 없죠. 이 대표 측근이라는 그분이 대표 비서실에서 양소영 씨를 불러다가 둘이서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만 보도와 당 입장이 지금 달라요. 같습니다. 결국에는 당에서 이거 격려한 거예요, 혼낸 거예요. 그 둘 다 아닙니다. 사실 격려를 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뭐 혼내기도 했다라고도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당대표도 아까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렇게 양소영 위원장을 공격하는 행동을 멈춰라라고 대표에서 대표 메시지가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이거 뭐 격려를 했다 혼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어려운 게 지금 사실 양소영 위원장을 둘러싼 당원들의 공격이 사실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진상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당대표 비서실에서 알았어야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 중에 저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양소영 위원장도 사실 그 대표 비서실에다 요청을 했던 것이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도 이미 한번 양소영에 대한 공격은 멈춰야 된다라고 당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추가적으로도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당대표 비서실에서도 조사를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격려만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정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눠본 것인데 그렇군요. 저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양 위원장하고 통화를 한 번 더 해보니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그 JTBC에서 보도가 나온 것인데 양 위원장은 JTBC 보도에 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도가 나오다 보니 저렇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 입장처럼 격려한 차원도 아니고 보도처럼 뭐 캐묻거나 협박하는 차원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황 파악 정도. 정황 파악이다. 네. 그러면 저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박정호 의원님,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그건데, 야, 너가 기자회견했던 것 중에 도덕성이라는 문구는 그 비명계가 자주 쓰는 거야. 오해받을 수 있어라는 게 만약 이런 말이 있었다면, 야, 이 도덕성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수박이 되는 거고 비명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똥파리가 되는 거고. 또 좀 헷갈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20분 만났다, 1시간 반 만났다. 그냥 위로만 했다 아니면 지금 얘기한 도덕성이란 단어 쓰면 안 돼. 그다음에 지금 너 징계 청원이 올라와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대치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양소영 위원장을 아끼는 형이 너 이러면 안 돼. 이건 좀 위험해. 그리고 좀 자중하자. 그럴 수 라고 있어요. 하면 애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아끼는 형 입장이면은 그냥 저렇게 대표실에 부르지 않고 어디가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면서 야, 요즘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자중 좀 하고 앞으로는 좀 다른 면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할 텐데 20분 만나서 그것도 대표실에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조사에 더 가까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필 또 그것도 대표실에서 저는 대표실의 어떤 당직자분이 양소영 위원장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불러서 위로한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것도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조사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공보국에서 해명한 내용보다는 우리 보도 내용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양소영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20분 내지 1시간 반이었을 거다. 이런 일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막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BTS의 개딸을 팬클럽 아미에 비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노사 한번 그만두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사 한번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루엣만 봐도 북한 김정은. 북한이 자기들은 정찰 위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뭐 이르면 내일부터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예고인데 조금 전 북한이 입장을 냈는데 6월에 발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찰 위성 6월에 발사. 리병철. 군 정찰 위성 1호기 6월에 발사 예정이다. 미국과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 군사적 준비 태세 강화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이제 본인의 명분을 밝힌 거죠. 미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동맹이 강하니까 본인들도 준비하려면 위성이 필요하다라고 명분을 대면서 6월에 발사할 것이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입장도 나왔는데요. 불법적 발사 계획 즉각 철회하라. 발사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는 강경한 대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도 강경한데 일본은 더 셉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거 파괴해라, 발사하면.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弾道ミサイル技術を用いた発射、これは安保理決議違反であり、国民の安全に関わる重大な問題であると、我が国領域内への落下に備えて、本日、防衛大臣から破壊措置命令、これを発出いたしました。 위성이 발사되고 있는 낙하하는 잔해물에 대해서 요격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렸다는 건데, 북한이 이 위성 발사라고 포장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아시다시피 다 ICBM 미사일 기술입니다.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의 모든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이 이를 계속 어기고 있고 이번에도 어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박정호 의원님,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군요.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지금 그 북한이 지금 정찰위성 쏘겠다고 하는 기술은 좀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예. 정찰위성 쏘는 거나 ICBM 쏘는 거나 똑같아요. 대신 그 탄두가 대기권을 들어오느냐 아니면 정찰위성이 위에서 지구 주변을 도느냐 이것만 다르지 추진체 올라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건 그동안 북한이 워낙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결의를 한 거 아니에요. 북한은 저걸 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거는 강력히 대처해야 되는 거고 또다시 저렇게 도발적 행동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이 자유서방 세계에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갑자기 저렇게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공고가 되고 있는 한미일 공조체계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좀 봐줬으면 하는 또 이런 일종의 관종의식 그리고 무언가 또 딜을 하고 국제사회와 또 협력에 제스처를 취하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다시 저런 일이 있게 되면 저는 정부 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다시는 저런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혹여 김소영 교수님 통일연구원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우리도 위성 쏘는데 북한은 왜 위성 쏘면 안 돼라고 그냥 쉽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일단 이 인공위성을 쏘는 그 엔진 추진체가 ICBM 기술과 일정 부분 똑같기 때문에 이게 위성이든 ICBM 시험 발사든 어쨌든 다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위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북한은 군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간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도 타격의 목표를 정확하게 적시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위성으로부터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성을 그렇게 개발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ICBM의 사실상 시험 발사이든 실제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 같든 간에 어쨌든 다 UN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더러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둘 다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ICBM 미사일을 포기하든가 그래서 정찰용 통신용 위성만 개발하든가
아니면 ICBM만 그냥 계속 하든가. 근데 이거 둘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뭐 누리호 우리도 발사하는데 왜 북한은 유독 위성 발사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그만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문으로 이것을 못하게 한 거죠. 그동안 성실한 국제사회의 일원이었다면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당 국가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전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아무리 쏴도 북한은 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곧 정찰 위성 1호입니다. 1호 위성 발사를 예고했고 주변국들, 대한민국 포함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할지, 위성은 성공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과학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의 첫 위성 발사가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 채용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훅 늘었습니다. 도합 11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늘 수도 있죠. 11건으로 늘어난 의혹.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취재하고 있는데요. 자녀 특혜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더 드러난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4급, 5급 직원 중에 가족, 선관위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조사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선관위 스스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는 국민권익위와 합동조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요. 김광삼 변호사님. 예. 아니 이게 참 아직은 뭐 명확하게 아빠 찬스다, 불법 채용이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상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라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매우 좋은 직장에 어떻게 이렇게 335 부자지간이, 뭐 부녀지간이, 아니면 뭐 가족지간이 이렇게 모여서 근무를 할 수 있죠? 전에 이제 6건이었는데 5건 추가됐잖아요. 11건. 총 11건이에요. 예. 그럼 이 11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총장, 사무처장, 자녀 또는 4급, 5급 공무원 자녀들이 채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채용 과정에서 또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사람들이 동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부하 직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하게 채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관위의 어떤 행태를 보면 그 전에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도마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뭐 프랜카드와 관련해서도 여당, 야당에 대한 굉장히 차별을 하고 당연히 써야 할 문구도 이쪽은 못 쓰게 하고 저쪽은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기관은 첫 번째 이제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과 관련해서 외부에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독립성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정성과 독립성에 있어도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죠. 더군다나 자녀 채용 비리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날 바로 셀프 조사에 들어가면서 권익위에 제출하라는 뭐 그런 서류 같은 것도 내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했다가 너무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결국 일부 사퇴하고 또 같이 이제 합동조사 하겠다 이렇게 선회가 한 거예요. 더군다나 선관위의 어떠한 그 보안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한데 국정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메일 해킹당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킹당할 적 없다 이런 취지를 계속 감싸고 그러면서 마치 선관위가 공정 독립성에 하는 정치 기관을 전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현재 여당에 치우치는 그런 사무총장이나 처장이 뭐 임명되면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벌써 이제 11건이 특혜 채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권익위와 같이 또 감사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관위도 이제 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사각지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정말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선관위 위원장 자체는 물론 이제 대법관 출신이 현 대법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 그 실무와 조금 멀어져 있다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관위의 혁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채가 분명히 있고 중앙선관위는 공채로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좋은 직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경력 채용인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경력 채용할 때 인사팀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을 걸쳐서 경력직 인사가 채용이 돼요. 그래서 경력 채용이 공채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된 게 아빠가 있는 직장에 자녀들이 경력으로 채용되는 건수가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좀 10건이 넘어갔다라는 건데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싶은 마음, 부모된 마음으로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뽑으면 안 되죠. 사적 이해관계는 반드시 신고하라라는 조항도 있는데 이것도 다 패싱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촌인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데 자녀들이라서 신고를 안 한 걸까요?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의 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들이 심사를 하는데 면접관들의 채점표, 심사표가 4장 모두 똑같은 필체로 심사표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경남선관위 과장 딸 심사표에 4장 모두 필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채점표가 조작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딸이 직접 심사표에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야, 아니 이런 데가 있나요? 채점표에 지원자가 직접 기재하게 인적사항을. 4장 모두 필체가 동일하고 심사표에 5가지 그러면 채점 사항을 지원자가 미리 확인했다라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아빠 동료들이 준 평가가 비슷비슷 만점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필체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온 해명이 어차피 다 임용 시험 치는 학생들은 채점 항목을 알고 있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먼 센스, 김수영 선생님, 상식과는 벗어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상한 건 아빠 동료들이 채점을 했는데 그 아빠 동료들이 굉장히 비슷한 고득점을 줬다. 두 번째 이상한 점, 그런데 그 채점표, 심사위원들만 봐야 하는 채점표에 필체가 다 똑같더라. 세 번째 이상한 점, 논란이 되니까 그 딸이 직접 인적사항, 이름하고 뭐 적게 했다라는 건데 어느 회사가 지원자에게 직접 채점표에 인적사항을 적게 하는가? 3가지가 이상한데 뭐 이상한 거 사실은 11가지 정도 되는데 크게 이상한 점 3가지. 저만 이상합니까? 김 교수님. 저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사람 뽑을 때 면접관으로 들어가 본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채점표에다가 본인 이름을 직접 작성하세요라고 한다라는 건 저는 진짜 처음 보기도 하고 면접관들이 다 손이 있잖아요. 면접관들은 손이 있다. 면접관들이 당연히 적거나 아니면 이미 프린트 되어서 나오거나 그리고 면접관의 자존심이 있지 이 면접 채점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물론 그게 이미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보여주면서 여기에다 이름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다 채점을 한다고요? 야, 이거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거를 출력을 해서 인적사항 적을래 해서 적고 그걸 다시 돌려받아서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줘서 채점을 해서 다시 수거를 한다는 게 더 번거롭잖아요. 그냥 출력해서 심사위원한테 배부하면 끝.
그러니까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들어온 사람한테 자 여기다 이름 4번 쓰세요. 그리고 어느 직군인지 다 각자 쓰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면접관한테 하나씩 준 다음에 여기다 채점하세요라고 할 이유 자체가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일단 면접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면접관과 피면접자가 쓸데없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친하게 뭐 한다거나 설령 아는 얼굴이 들어와도 모르는 사람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름 적으세요, 그 다시 주세요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필체 보니까 똑같은데 굉장히 그 어린 20대의 어떤 글씨체로 딱 적었어요. 행정석이 뭐 이렇게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저 해명은 납득이 안 됩니다. 차라리 뭐 궁서체로, 행정석이 이렇게 뭐 붓글씨체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피면접자가 자기 시험 보는 그 칸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가 무슨 직군인 거를 써서 취합해서 다시 5명한테 쫙 나눠주고 각자 동그라미를 치게 한다라는 그런 불편한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지를 좀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채점표. 자, 인적사항인데 4장이 다 저렇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인적사항의 글씨체가 똑같았다는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요거예요. 제가 예쁜 글씨체입니다. 행정석이 요렇게.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1탄, 2탄, 3탄, 4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문제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어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녀 채용한 선관위 간부 6명 모두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6명 중 5명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자녀 특혜 채용의 시작부터 자체 감사 사태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이쯤 됐는데 선관위원장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라면서 선관위원장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특혜 채용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행원위 위원들은요, 이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냈을까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다라고 국민의힘의 이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행원위 소속 의원들이 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괌에서 우리 국민들이 속속 무사히 귀국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귀국하지 못해서 발이 묶여서 많이 우리 국민들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착륙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살짝 울컥했어요. 물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네. 생수 좀 많이 사와서 여유되면은 네. 전체를 씻지도 못하고 그냥 찝찝하면 한 번씩. 수영장 물로 화장실 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챙겨 드셔야 약 같은 거 많으셨을 텐데 드셨어요? 그것도 날짜에 맞춰서 갖고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일주일 정도나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못 먹고 씻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좋아. 다들 그냥 웃으면서 내렸던 것 같아요. 자, 무사히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귀환해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자위대의 그 깃발. 부산항에
일본 자위대 소속의 호위함이 입항을 했는데 이 자위대법에 따라서 우길기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깃발을 달고 입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길기를 단 일본함이 어떻게 한반도에 입항할 수 있냐? 왜 그걸 놔두느냐라는 비판인데 알고 봤더니 DJ 때도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우길기를 단 일본의 호위함이 입항한 적이 있어서 이것도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논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의 호위함이 부산에 입항했어요. 어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시마기리함, 정부 주최 하마기리함인가요? 네. 다국적 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자위함기 개양,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강력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위함기와 우길기는 좀 보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항의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 주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윤 정부 친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DJ 때도 똑같이 우길기를 건 일본의 자위대 소속의 배가 입항을 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일 친선교류 행사로 우길기를 개항한 자위함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함정이.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당시 사진이 비공개됐습니다. 자,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의 함이 입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어려운 문제인데 국민 정서상 우길기를 달고 일본의 어떤 군함이 우리 한반도에 온다라는 건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역대 정부에서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이 친일 윤석열 정부가 우길기를 다는 거를 처음으로 허용해줘서 국민들의 자존심 짓밟은 것처럼 마치 들리는 측면도 있어서 그 점이 지금 논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팩트는 이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좀 저희는 토론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박정호 의원님. 글쎄 저희가 보고 있는 저게 얼마나 저 우길기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지금 볼 때 저걸 그렇게 극복을 못 하나요, 여태? 앞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만 공개를 안 하고 우리는 마치 아닌 척하고 그때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 이순신 장군 거북선 내놓고 무슨 죽창가 외치고 그랬잖아요. 저는 본인들은 해놓고 지금 와서 있는 현상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거라고 보고요. 자, 우리 휴전선 일대 한번 봐요. 다 정찰 못하게 평양 선언하면서 막아놨죠. NLL 경계 다 흐트러놨죠. 이래 놓고는 휴먼트 다 없애고 우리 정보 하나도 없게 다 흐트러 놓고 당장 북한은 지금 ICBM 쏜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맨날 일본하고는 문제 있고 옛날 저거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극일, 반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저런 비난하시는 분들이 이 좁은 한반도 내에서만 과거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미 다 실핏줄처럼 얽혀져 있는 국제사회를 한번 보고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제시해주고 냉정하게 판단해줘야지 이렇게 마냥 국민들을 선전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봤잖아요. 광우병 때도 봤죠. 성주 사드기 때도 봤죠. 그래서 남은 게 과연 얼마예요.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던 우리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사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이 저렇게 제정신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뻔뻔한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는 뭐 보도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거 달고 오지 마라라고 항의도 하고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뻔뻔하게 달고 들어왔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길기와 전범기는 조금 다르다라고 본인들이 일본이 저렇게 뻔뻔한 모습들을 하게끔 하는 것을 조금 방관했고 방치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일본에다가 말 한마디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는 일본 자위대를 향해서 당신들이 이 우길기는 좀 내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일 관계 개선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면 민주당도 비판할 자격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들의 초석을 깔아줬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국민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왜 일본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느냐라는 그리고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비판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문재인 정부 첫 해에 평택함에 우길기를 들고 일본 함정이 입항을 했는데 그때 정부가 언론에게 이제 비공개로 한 것 아니냐,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논란이 일자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입항했던 사진이 해당 매체가 이제 입수가 돼서 공개가 된 건데 그때 정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비공개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공개되지 않았던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아마 역사에 있어서 특히 이제 문민정부 이후에 가장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최악의 경우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친일 프레임 이런 걸로 상당히 정치적 이득을 저는 봤다고 봐요. 그러면 왜 이때 비공개 우길기를 달고 왔는데 비공개했을까? 만약 그때 우길기를 달고 왔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한 행태의 일을 했느냐, 그런 걸 왜 묵인했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길기하고 이제 이 일본 해군기죠. 보면 뭐 차이는 별로 없어요. 거의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국민의 정서상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번 행사 자체가 국제 관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해양의 어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국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지금 사열을 이종석 국방장관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길기를 자위함기를 달고 있는 일본 해군으로부터 뭐 경례도 받고요. 관례적으로 A를 취하는 거에 대한 걸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높은 위치에서 받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고 정부 입장에서 해군기인데 일본 자유함기인데 이거 달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 있어서 어떤 행사의 어떤 성격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뭐 용인을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사일과 관련해서는 기상 상황 때문에 취소됐다라는 뉴스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앞서 이제 국회의원 세비 관련해서 1년에 1억 5천에 상당한다라는 표현을 한 패널이 이제 한 달로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월 1억이 아니라 연 1억 5천이라는 부분 정확하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